재산, 그것부터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동쪽 창문으로 희뿌연 새벽빛이 스며들 때까지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억척같이 살아온 지난날에 대한 회한과 자식들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에 대한 깊은 연민으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 제 마음속에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단단한 결심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무력하게 앉아 당하고만 있지는 않으리라.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은 내가 직접 써내려가리라. 아침 식탁은 그 어느 때보다 썰렁했습니다. 며느리는 밤새 부어터진 눈으로 저를 곁눈질했고 아들 녀석은 어색한 헛기침만 연신해댔습니다. 민준이만이 아무것도 모른 채 제 밥그릇을 두드리며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민준이의 입가에 묻은 밥풀을 닦아주며 아무렇지 않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민준이는 너희들이 직접 돌보도록 해라. 나도 이제 내 시간이 필요하다. 제 말에 며느리는 화들짝 놀라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고 아들 녀석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며느리가 신경질적으로 되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저희더러 민준이를 보라니요? 저희 둘 다 회사 나가야 하는 거 뻔히 아시면서 어머니가 안 봐주시면 저희는 어쩌라고요. 그 목소리에는 어제와 같은 날카로움 대신 당혹감과 약간의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평생 너희들 뒤치다꺼리나 하려고 태어난 사람은 아니다. 너희 아이니 너희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니겠느냐. 나는 오늘부터 중요한 선약이 있으니 그런 줄 알거라. 저는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선약이란 다름 아닌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녀석들이 알 턱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거의 울상이 되어 아들에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어떻게 좀 해봐요. 어머니 갑자기 왜 저러시는 거야? 혹시 어제 내가 참해가지고 뭐라고 해서 그래서 저러시는 거야?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네. 민준이 좀 봐주세요. 네. 하며 제 팔을 붙잡고 늘어졌지만 저는 그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제야 알겠다니 다행이구나. 하지만 내 결심은 변하지 않는다. 며느리는 결국 분을 이기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오늘은 도저히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고 앙탈을 부렸지만 저는 못 들은 척 외출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아들 녀석은 안절부절 못하며 제 눈치만 살필 뿐 이렇다 할 말도 제대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울며 겨자 먹기로 회사에 전화를 걸어 급하게 연차를 내야 했고 아들은 허둥지둥 출근 준비를 하는 총극이 벌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뒤로하고 현관문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이상하리만치 가벼웠습니다. 제가 향한 곳은 동네 주거래 은행이었습니다. 평생을 허리띠 졸라매며 악착같이 모은 제 쌈짓돈과 몇 해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이 제 앞으로 남겨놓은 얼마간의 유산이 고스란히 잠들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제 심장은 조금씩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제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의식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찾으시는 돈은 총 이 정도 금액이시네요, 고객님. 제 통장을 받아 한참을 컴퓨터로 조회하던 젊은 은행원이 조심스럽게 금액을 알려주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액수였습니다. 젊은 날 밥 한 끼를 아껴가며 저축했던 돈, 아이들 학비 한번 밀리지 않으려고 닥치는 대로
일해서 번 돈, 남편이 병상에서 제 손을 잡고 이것만은 꼭 당신을 위해 쓰라며 남겨준 돈이었습니다. 그 돈에는 제 눈물과 땀, 그리고 한많은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저 통장 속 숫자에 불과했던 돈이 오늘따라 제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주는 듯 했습니다. 은행 창구를 나서는데 벽에 붙어 있는 알록달록한 포스터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행복한 노후 설계,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은퇴 후 자산관리 특별 강좌. 라는 문구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저 스쳐 지나갔을 광고였지만 그날따라 유독 그 글자들이 제 가슴에 와박혔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는 돈 안 버시니까 모르시겠지만이라며 저를 무시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내 돈을 내가 직접 관리하고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겠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안내 데스크로 다가가 강좌에 대해 문의했고 그 자리에서 바로 수강 신청을 마쳤습니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는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은행을 나서는 제 발걸음에는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설렘과 결연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금융 강좌가 열리는 첫날, 저는 조금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아침부터 며느리는 민준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느라 허둥댔고 아들은 그런 며느리와 민준이를 번갈아 쳐다보며 출근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 누구도 제게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제가 바라던 바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강좌가 열리는 곳은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제법 큰 규모의 금융교육센터였습니다. 강의실 안에는 저와 비슷한 연배로 보이는 중장년층 남녀들이 이미 여러 명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기도 하고 괜히 주눅이 들기도 했지만 옆자리에 앉은 인상 좋은 아주머니가 먼저 말을 걸어주면서 긴장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어머님도 이 강좌 들으러 오셨어요? 저도 자식들 다 키워놓고 나니 이제 제 앞가림은 제가 해야겠다 싶어서요. 그분의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마다 비슷한 고민과 사연을 안고 이곳을 찾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 홀로 된 노후를 조금이라도 풍요롭게 보내고 싶은 바람들이 강의실 안을 가득 메우고 있는 듯 했습니다. 드디어 강좌가 시작되었고 단상 위로 젊고 똑 부러져 보이는 여성이 올라섰습니다. 자신을 자산관리 전문가 서유진 팀장이라고 소개한 그녀는 차분하면서도 명쾌한 목소리로 노후 자금의 중요성과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생소한 용어들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지만 서 팀장은 어려운 내용도 실제 사례를 들어가며 알기 쉽게 풀어주었고 수강생들의 질문 하나하나에도 친절하게 답변해 주었습니다. 저는 어느새 그녀의 이야기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강조한 경제적 자립을 통한 주체적인 노후라는 말이 제 가슴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제가 지금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강의 중간 쉬는 시간, 저는 용기를 내어 서유진 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팀장님,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팀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주체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요? 제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서 팀장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요, 어머님.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어머님처럼 용기를 내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저를 찾아오세요. 그녀의 진심 어린 격려에 저는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주 열리는 금융 강좌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강좌에서 만난 몇몇 아주머니들과는 금세 친해져 함께 점심을 먹고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저와 비슷한 처지였던 일찍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자식들을 키워냈다는 김 여사님과는 속마음까지 털어놓을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고 위로하며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희망을 나누었습니다. 한편 제 일상의 변화는 아들 내외에게도 조금씩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더 이상 민준이의 육아에 전적으로 매달리지 않자 그들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 허둥댔습니다. 며느리는 회사에 번번이 지각을 하거나 조퇴를 해야 했고 아들 역시 퇴근 후나 주말에 민준이를 돌보느라 예전처럼 편히 쉬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하루는 며느리가 잔뜩 짜증이 난 목소리로 제게 투덜거렸습니다. 어머니, 요즘 통 민준이한테 신경도 안 쓰시고 매일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시는 거예요? 혹시 뭐 이상한 데 빠지신 거 아니죠? 다단계 같은 거요. 그 말에는 의심과 함께 은근한 비아냥거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가볍게 웃어넘겼습니다. 내가 내 시간을 어떻게 쓰든 너희가 상관할 바 아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이니 쓸데없는 걱정은 붙들어 매려무나 제 단호한 태도에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삐죽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불편함과 의심이 커질수록 저는 제 삶의 주도권을 더욱 확실하게 되찾고 있다는 것을요. 서유진 팀장과의 몇 차례 개인 상담을 통해 저는 제 자산 현황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유진 팀장은 제 이야기를 꼼꼼히 들어준 후 몇 가지 안전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투자라는 것이 낯설고 두렵기도 했지만 그녀의 전문적이고 친절한 설명에 믿음이 갔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제 자산의 일부를 그녀가 추천한 상품에 분산하여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오롯이 저 자신만을 위해 내린 중요한 경제적 결정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 유진 팀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투자한 상품에서 처음으로 약간의 수익금이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액수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제게는 그 어떤 큰돈보다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제 힘으로 제 판단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냈다는 성취감이 가슴 벅차게 밀려왔습니다. 저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유진 팀장에게 몇 번이고 고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 작은 성공은 제게 더 큰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저는 금융 관련 책자를 찾아 읽기 시작했고 경제 뉴스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더 이상 돈 앞에서 움츠러들거나 자식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어깨가 절로 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과일을 먹고 있는데 며느리가 머뭇거리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저기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평소에 당당하던 모습과는 달리 어딘가 조심스러운 태도였습니다. 무슨 일이냐? 제가 묻자 며느리는 한참을 뜸들이다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민준이 다음 달부터 다니는 영어 유치원 비용이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서요.
저희도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게 돼서 그런데 혹시 어머니께서 조금만 보태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잠시 며느리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간절함과 함께 일말의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니, 불과 몇 달 전에 저였다면 아마도 적금 통장이라도 깨서 손주 교육비에 보태주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과일 접시를 내려놓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건 안 되겠다. 내 돈은 이제 내가 알아서 관리하고 쓸 생각이다. 너희 아이 교육 문제는 너희 부부가 알아서 해결하도록 해라. 제 대답에 며느리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당황스러움과 실망감, 그리고 이내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저희가 지금 돈이 없어서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민준이가 어머니 손주인데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어머니 돈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다 아버님 돌아가시고 아버님 돈, 결국 저희 아빠 돈 물려받으신 거 아니에요? 며느리는 숨겨왔던 발톱을 드러내듯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 말은 마치 비수처럼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애미야, 말을 함부로 하는구나. 이 돈이 누구 돈이라고? 내가 평생 허리띠 졸라매고 모은 돈이고 내 시아버지가 나 고생했다며 눈 감을 때 내 손에 쥐어준 돈이다. 너희에게 손 벌리지 않고 내 노후 당당하게 보내려고 아껴 쓰고 관리하는 돈이란 말이다. 저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서름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때마침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이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잔뜩 흥분한 며느리와 얼굴이 벌개진 저를 번갈아 보던 아들은 상황 파악이 안 된다는 듯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아들에게 달려가 울먹이며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어머니가 민준이 영어 유치원비도 못 보태주시겠대요. 그러면서 저더러 돈도 없는 주제에 아들 교육에 욕심만 많다고 얼마나 구박을 주시는지 몰라요. 어머니 돈이 사실 우리 돈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저렇게 저희를 무시하실 수가 있어요? 며느리는 잊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며 저를 파렴치한 시어머니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말만 듣고는 이내 저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으세요? 아무리 그래도 저희가 어머니 자식이고 민준이가 어머니 손주인데 며느리한테 어떻게 그렇게까지 매정하게 구박을 하십니까?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아들의 목소리에는 실망감과 함께 저에 대한 비난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잘못한 게 없다고? 너희가 뭘 잘못했는지 아직도 모르겠느냔 말이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해준 것이 얼만데 고작 참외 조각 가지고 나를 타박하고 내게 남의 집 냉장고라고 말했던 것을 벌써 잊었단 말이냐? 그때 내 아내가 나에게 그런 모욕적인 말을 내뱉었을 때 너는 옆에서 뭐라고 있었지? 못 본 척, 못 들은 척 내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지 않았더냐? 그게 바로 너희가 나에게 한 짓이다. 제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을 실어 내뱉었습니다. 제 격앙된 모습과 진심 어린 절규에 아들은 처음으로 할 말을 잃은 듯 멍하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 역시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그들을 노려보았습니다. 갈등은 더욱 깊어졌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후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제 목소리를 내었고 제 감정을 폭발시켰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들의 이기심과 무례함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제 삶의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이제 싸움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아들 내외와의 대판 싸움 이후 우리 집에는 냉랭한 기운만이 감돌았습니다. 며느리는 보란 듯이 저를 없는 사람 취급했고 아들 녀석은 제 눈치를 살피면서도 섣불리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태도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제 안에 응어리를 쏟아내고 나니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더욱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실질적인 행동으로 제 독립을 준비해야 할 때였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저만의 공간을 마련하는 일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 내외의 집에서 눈칫밥을 먹으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유진 팀장에게 조심스럽게 이 계획을 털어놓자 그녀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어머님.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공간은 필요하답니다. 특히 어머님처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는 분께는 더욱더요. 제가 안전하고 괜찮은 매물 알아보는데 도움을 드릴게요. 유진 팀장은 단순한 자산관리사를 넘어 이제는 제 인생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속 깊은 딸처럼 느껴졌습니다. 유진 팀장이 소개해준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저는 주말마다 비밀리에 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아담하지만 깨끗하고 보안이 잘 되어 있으며 병원이나 시장 같은 편의시설이 가까운 작은 오피스텔을 구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매물을 보러 다닐 때마다 가슴이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약간의 두려움과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과연 내가 혼자서 잘 해낼 수 있을까? 자식들과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올랐지만 그때마다 참회 사건의 모멸감과 며느리의 싸늘한 눈빛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 나는 할 수 있어. 아니, 해야만 해. 몇 군데를 둘러본 끝에 마침내 제 마음에 쏙 드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남양이라 햇볕도 잘 들고 작은 공원이 내다보이는 아늑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고 때로는 친구들을 초대해 조촐한 다과를 즐기는 제 모습을 상상하니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한편 저는 금융 강좌에서 만난 김 여사님과 다른 아주머니들과 함께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시니어 건강 댄스 수업에도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몸짓에 웃음이 터져 나왔지만 경쾌한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다 보니 엔도르핀이 솟는 듯 온몸에 활기가 넘쳤습니다. 땀을 흠뻑 흘리고 난 후 마시는 시원한 물 한 잔은 그 어떤 고급 음료보다 달콤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김 여사님과 함께 근처 찻집에 들러 수다를 떨거나 맛집을 찾아다니며 소소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느라 수십 년 동안 잊고 지냈던 나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제 얼굴에는 어느새 웃음꽃이 피어났고 옷차림도 예전보다 한결 밝고 화사해졌습니다. 저의 이런 변화를 아들 내외가 눈치채지 못할 리 없었습니다. 제가 더 이상 민준이에게 매달리지 않고 외출하는 셔도 잦아지자 그들의 눈에는 의심과 불안감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제가 어디서 뭘 하고 다니는지 알아내려고 혈안이 된 듯 했습니다.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제 휴대전화 통화 목록을 몰래 뒤져보거나 제 가방 속을 힐끔거리는 것을 몇 번이나 목격했습니다. 하루는 며느리가 노골적으로 떠보듯 물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통집에 붙어 계시질 않네요? 얼굴도 좋아지신 것 같고.
혹시 어디 좋은 데라도 다니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돈이라도 생기셨어요? 저희한테는 그렇게 돈 없다시더니 혼자 좋은 거 드시고 좋은 거 쓰시나 봐요? 그 말투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걱정보다는 혹시 자신들이 모르는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초조함과 질투심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면 얼굴이 좋아지는 건 당연한 이치 아니겠느냐. 너도 내 인생 즐기며 살도록 해라. 남의 인생 기웃거릴 시간에 말이다. 제 말에 며느리는 분한 듯 입술을 깨물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의심이 깊어질수록 저는 제 비밀 작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아들 내외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만 갔습니다. 이제 그들은 제가 수상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거의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급기야 어느 날 며느리는 아들을 부추겨 저를 미행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날 저는 김 여사님과 함께 새로 개관한 시립미술관에 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을 나서는데 평소와 달리 아들이 주차장까지 저를 배웅하겠다며 따라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지만 저는 애써 태어난 척 아들에게 손을 흔들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역시나였습니다. 버스 창문 너머로 아들 녀석의 차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저를 따라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어미를 저렇게까지 못 믿는단 말인가. 저는 일부러 미술관 앞에서 내리지 않고 두 정거장이나 더 가서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유진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 장소를 급히 변경했습니다. 아들 녀석은 제가 엉뚱한 곳에서 내리자 당황한 듯 한참을 그 주변을 맴돌다가 결국 허탕을 치고 돌아간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며느리는 잔뜩 심통이 난 얼굴로 저를 쏘아보았고 아들은 제 눈치를 살피며 쩔쩔매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꼴 좋다 생각하며 그들의 유치한 행동을 비웃어 주었습니다. 그들의 어리석은 의심과 감시 속에서도 저는 제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갔습니다. 오피스텔 계약을 마무리 지었고 이사 날짜까지 받아놓았습니다. 혼자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가구와 살림살이도 조금씩 장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유진 팀장과 김 여사님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유진 팀장은 제 자산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 주었고 김 여사님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혼자 사는 여성이 주의해야 할 점이나 유용한 생활 정보들을 아낌없이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저는 이 모든 일을 해낼 용기를 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단순한 조력자를 넘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함께 열어가는 소중한 친구이자 동반자였습니다. 며칠 후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잠시 건강 댄스 수업에 간 사이 며느리가 제 방을 뒤진 모양이었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둔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와 이삿짐 센터 견적서를 발견한 것입니다. 며느리는 그것들을 보자마자 제가 자신들을 완전히 버리고 떠나려 한다고 확신한 듯 했습니다. 저녁에 제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며느리는 히스테릭하게 소리를 지르며 계약서를 제 얼굴 앞에 흔들어 댔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결국 저희 몰래 이런 짓을 꾸미고 계셨던 거예요? 저희를 아주 호구로 보셨어요? 네. 어떻게 저희한테 이럴 수가 있으세요? 저희가 어머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며느리의 얼굴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아들 역시 충격을 받은 듯 파랗게 질린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제가 천하의 배은망덕한 시어머니이자
자식들을 버리고 도망치려는 비정한 어미로 비치고 있을 터였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 팽팽하게 당겨졌고 저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피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오해와 진실 사이 그 경계를 허물고 모든 것을 밝혀야 할 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저희한테 실망입니다. 어떻게 아들인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엄청난 일을 저희가 그렇게 못 믿어 오셨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저희를 버리고 혼자 사실 작정이셨던 겁니까? 아들 녀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추궁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원망과 함께 깊은 상처가 어려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씩씩거리며 당장이라도 제 멱살을 잡을 듯한 기세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격앙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어떤 변명이나 감정적인 대응도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 거실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소파에 앉아 그들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를 버리려는 것이 아니다. 오해하지 말거라. 제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그래. 내가 너희 몰래 계약한 것이 맞다. 하지만 그것은 너희를 떠나거나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내 남은 인생을 조금이라도 더 내 자신을 위해 내 마음 편히 살고 싶어서 마련한 나만의 공간일 뿐이다. 어머니 뜻은 알겠지만 그래도 저희한테 먼저 말씀을 해주셨어야죠.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하시면 저희는 뭐가 됩니까? 아들이 항변하듯 말했습니다. 말을 했다면 너희가 내 뜻을 이해해 주었을 것 같으냐? 저는 반문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제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너희는 정말 모른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모르는 척하고 싶은 것이냐? 저는 그날의 참회 사건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온종일 손주를 돌보고 지쳐서 먹은 참외 한 조각에 남의 집 냉장고를 왜 함부로 여세요? 라며 쏘아붙였던 며느리의 싸늘한 말투, 그 옆에서 못 본 척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던 아들의 무심한 태도를 생생하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서러웠는지 너희는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느냐?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 집에서 내 손주 봐주는 할미가 참외한 조각도 눈치를 보며 먹어야 하는 신세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제 목소리는 점점 더 격해졌고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뿐인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금전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되자 너희는 나를 어떻게 대했더냐? 마치 내가 너희의 재산을 축내고 있는 짐짝 취급하지 않았더냐? 내가 내 돈으로 내 노후를 준비하겠다는데 그것마저 의심하고 나를 미행까지 했던 너희들이다. 내가 이 집에서 숨막혀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나만의 공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더 이상 너희 눈치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숨이라도 편히 쉬고 싶어서 제 울분 섞인 절규에 아들과 며느리는 할 말을 잃은 듯 멍하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제가 이토록 깊은 상처와 분노를 가슴에 품고 있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거실에는 다시 한번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침묵 속에 당혹감과 약간의 죄책감 같은 것이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고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오피스텔 계약은 이미 끝났고 나는 조만간 그곳으로 이사할 것이다.
이것은 너희와 의절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이제부터 나는 내 인생을 살겠다는 선언이다. 너희가 진심으로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나를 한 명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해준다면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나 역시 더 이상 너희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을 생각이다. 제 최후 통첩과도 같은 말에 아들 내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폭풍은 그렇게 지나갔지만 집안의 감도는 긴장감은 쉽사리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거나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말했고 이제 공은 그들에게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선택에 후회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모든 것을 쏟아내고 난 후 우리 집 거실은 마치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 고요했습니다. 아니, 고요함이라기보다는 숨막히는 적막에 가까웠습니다. 아들 녀석과 며느리는 마치 혼이라도 빠져나간 사람들처럼 소파 양 끝에 아무렇게나 걸터앉아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제가 퍼부은 말들이 남긴 충격과 당혹감,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나마 혼란스러움과 미안함 같은 감정들이 뒤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세차게 뛰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라앉아 평온했습니다. 해야 할 말을 다 했고 제 진심을 남김없이 전달했다는 생각 때문이었을까요? 그 후 며칠 동안 집안의 공기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롭고 차가웠습니다. 아들 내외는 서로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 거의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이면 약속이나 한 듯 각자의 방에서 뒤늦게 나와 허겁지겁 밥만 축내고는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눈이 마주칠 때마다 황급히 시선을 피했고 어쩌다 말을 건네도 단답형으로 끊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아마도 제 단호한 태도와 예상치 못한 반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아들 녀석은 그나마 조금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며칠 동안 그는 마치 깊은 수렁에 빠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밤늦도록 서재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들려왔고 아침이면 퀭한 눈으로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기억 속에 아들은 늘 우유부단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지 못한 편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역시 그동안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나름의 고충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앞에서 특히 며느리가 저에게 무례하게 굴 때마다 침묵으로 일관했던 그의 행동은 명백한 방임이었고 저에게는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날 제가 쏟아냈던 말들, 특히 참외한 조각 가지고 나를 타박하고 내게 남의 집 냉장고라고 말했던 것을 벌써 잊었단 말이냐? 그때 내 아내가 나에게 그런 모욕적인 말을 내뱉었을 때 너는 옆에서 뭐라고 있었지? 라는 절규가 그의 양심에 무겁게 내려앉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간단히 아침을 챙겨 먹고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김 여사님과 함께 새로 생긴 수목원에 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현관을 나서려는데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아들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어머니 잠깐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고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묻자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아들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민준이를 데리고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지난 며칠 동안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을 계속 생각해 봤습니다.
아들은 말끝을 흐리며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어머니께서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어머니를 생각한다고 했는데 어머니께서 그렇게까지 서운해하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또다시 변명이나 자기 합리화를 늘어놓으려는 것이라면 당장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설 참이었습니다. 아들은 제 침묵이 부담스러웠는지 마른 침을 삼키고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제가요. 어머니 말씀대로 저는 비겁했습니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제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어머니 마음이 그렇게 깊이 멍들도록 저는 제 입장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의 눈가가 조금씩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참에 그 일도 그렇고 어머니께서 돈 문제로 힘들어 하실 때도 제가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나섰더라면 어머니께서 그런 서러움을 느끼시지는 않으셨을 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제 앞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굵은 눈물방울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아들의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릴 적 다리가 부러져 병원에 입원했을 때 빼고는 말입니다. 다 큰 아들이 그것도 제 앞에서 이렇게 서럽게 우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감정을 다스리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내 잘못을 알겠다니 그걸로 됐다. 어머니 저 정말 염치 없지만 어머니 마음이 풀리실 때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사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민준이도 할머니 없으면 아들은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뿌리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덥석 잡아주지도 않았습니다. 내 진심은 알겠다. 하지만 용서라는 것이 그렇게 말 한마디로 쉽게 되는 것은 아니야. 그리고 이사 문제는 이미 내 마음속에서 결정이 끝난 일이다. 그것은 너희를 떠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 역시 내 삶을 살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니 더 이상 거론하지 말거라. 제 말에 아들은 절망한 듯 다시 고개를 숙였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앞으로 행동으로 보여주기 바란다. 내 아내에게도 똑똑히 전하거라. 내 마음을 돌리고 싶다면 이제부터 너희 두 사람 모두 나를 대하는 태도부터 바꾸어야 할 것이라고. 그날 오후 수목원에서 돌아오니 며느리가 저녁상을 차려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소 좋아하던 갈비찜과 몇 가지 나물 반찬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고 말투는 어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진지 드세요. 여보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라고 해서 한번 해봤어요. 며느리는 제 눈치를 살피며 말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사과보다는 마지못해 하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밥을 한술 떴습니다. 갈비찜은 맛이 괜찮았지만 왠지 모르게 입안이 썼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며느리는 안절부절 못하며 제 반응을 살폈고 아들은 그 사이에서 어색한 미소만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그런 어설픈 노력이 가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러웠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급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결심은 확고했고 이제 그들이 제 진심을 알아주고
스스로 변화할 때까지 기다려줄 인내심 정도는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의 어설픈 사과와 불편한 저녁 식사는 어쩌면 아주 길고 험난할지도 모를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작은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예정대로 오피스텔 잔금을 치르고 열쇠를 받았습니다. 계약서에 정식으로 제 이름이 적힌 것을 보니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드디어 나만의 공간이 생긴다는 설렘과 기쁨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약간의 두려움과 막막함도 느껴졌습니다. 아들 내외에게는 아직 이사 날짜를 정확히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변화를 조금 더 지켜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들 녀석은 그날 이후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려 애썼습니다. 퇴근 후 집에 오면 예전처럼 소파에 드러눕거나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대신 민준이와 놀아주거나 며느리의 집안일을 돕기도 했습니다. 저에게도 꼬박꼬박 아침 저녁으로 인사를 했고 가끔은 어색하게나마 어머니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변화가 아직은 서툴고 어색했지만 저는 그의 노력을 애써 외면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문제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변화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듯했고 저에 대한 불만과 경계심을 완전히 거두지 못한 눈치였습니다. 가끔 민준이를 핑계로 제게 슬쩍 육아를 떠넘기려 하거나 제가 외출이라도 할라치면 어디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꼬치꼬치 캐묻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내 사생활에 대해 내가 일일이 알 필요는 없다. 그리고 민준이는 내 아이니 내가 책임지고 돌보도록 해라. 제 단호함에 며느리는 입을 삐죽거리면서도 더 이상 대들지는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녀 역시 아주 조금씩이나마 제 진심을 깨닫고 있는 과정일지도 모른다고 저는 애써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노력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에는 수많은 갈등과 시행착오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마치 흐르는 물과 같아서 때로는 더디게 때로는 빠르게 흘러가며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제가 오피스텔 열쇠를 받은 지도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집에는 크고 작은 변화의 바람이 끊임없이 불어왔습니다. 아들 녀석은 이제 제법 아빠 노릇, 남편 노릇을 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주말이면 늦잠을 자는 대신 민준이를 데리고 공원에 나가 자전거를 가르쳐 주었고 며느리가 힘들어 보이면 설거지나 청소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도 예전처럼 살갑게 굴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저를 투명 인간 취급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건강을 챙긴다며 몸에 좋다는 영양제를 사다 놓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과일이 보이면 잊지 않고 사다 놓는 세심함도 보였습니다. 며느리의 변화는 아들만큼 극적이진 않았지만 아주 미미하게나마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단호한 태도와 아들의 달라진 모습에 불만을 터뜨리거나 뾰로통한 표정을 짓는 날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제 눈치를 살피고 제 기분을 맞추려는 듯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집안일에 제법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제가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시작될 시간이면 슬쩍 리모컨을 제게 건네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여전히 계산적인 속내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저를 떠나보내지 않으려는 마지막 발버둥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작은 변화마저도 애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 노력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진심이 통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내와 시간이 필요한지를 저는 이미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변화에 일희일비하며 제 계획을 수정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저만의 독립적인 삶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서유진 팀장의 도움을 받아 제 자산을 좀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했고, 소액이지만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몇 가지 상품에도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숫자에 약하고 경제에는 문외한이었던 제가 금융 용어를 익히고 투자 상품을 비교 분석하는 제 모습이 스스로도 대견하고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김 여사님을 비롯한 금융 강자 동기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강좌를 함께 듣는 것을 넘어 서로의 삶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함께 맛집을 찾아다니고 근교로 당일치기 여행을 떠나기도 했으며, 때로는 각자의 집을 오가며 소박한 음식을 나누어 먹고 밤늦도록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저는 잊고 지냈던 웃음과 활기를 되찾았고, 세상에는 아직 제가 경험하지 못한 즐겁고 의미 있는 일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피스텔 이사 준비도 차근차근 진행되었습니다. 유진 팀장과 김 여사님이 마치 제 일처럼 발벗고 나서서 도와준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이삿짐을 정리하고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제 손때가 묻은 낡은 가구들 중 꼭 필요한 몇 가지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처분하거나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제 취향에 맞는 작고 아담한 새 가구들로 채워나갔습니다. 하얀색 레이스 커튼을 달고 창가에는 작은 화분들을 놓아두었으며, 벽에는 제가 좋아하는 풍경화 그림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제 손길이 더해질수록 그 작은 오피스텔은 점점 더 저만의 아늑하고 평화로운 보금자리로 변해갔습니다. 그곳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향긋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의 풍경을 바라볼 제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내외가 저녁 식사 후 조심스럽게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작은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고 표정에는 어색함과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고 며느리는 그 뒤에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제가 묻자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 마음도 모르고 저희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을지 이제야 조금이나마 알 것 같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뉘우치는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줄곧 침묵을 지키고 있던 며느리가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뜻밖에도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나빴어요. 시어머니를 하늘처럼 모시지는 못할 망정 어머니께서는 안 될 말과 행동을 너무 많이 했어요. 참에 그 일도 그렇고 어머니 돈 문제 가지고 함부로 말씀드렸던 것도 다 제 잘못이에요. 용서받지 못할 거 알지만 그래도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들 역시 어쩔 줄 몰라 하며 눈물 흘리는 아내와 저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거라. 내 진심을 알겠다. 며느리는 흐느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이 정도로 어머니 마음이 풀리지 않으실 거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저희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어머니께서 저희 곁을 떠나신다고 생각하니 너무 무섭고 앞이 캄캄해요. 민준이에게도 너무 미안하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며느리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곁을 떠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나 역시 내 삶을 찾고 싶은 것뿐이다. 그리고 너희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하려 노력한다면 우리 관계는 예전과는 다르겠지만 분명 더 건강하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그날 밤 저희 세 사람은 아주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서로에게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 그리고 미처 표현하지 못했던 진심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때로는 격한 감정이 오가기도 했고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며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저희 모두가 이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회복시키려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예정대로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이삿짐 나르는 것을 도와주었고 새집 정리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서운함과 아쉬움이 남아 있었지만 예전과 같은 원망이나 분노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는 듯 했습니다. 짐 정리가 끝나고 며느리가 쑥스러운 듯 작은 화분 하나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제가 직접 골랐어요. 어머니 새집에서 좋은 일만 가득하시라고요. 그것은 아주 작고 소박한 허브 화분이었지만 제게는 그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제가 그토록 바라던 새로운 관계 맺기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물 어린 사과와 아들의 진심 어린 반성이 제 마음을 완전히 녹인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노력과 변화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에게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의 첫날 밤은 생각보다 훨씬 더 평화롭고 아늑했습니다. 넓지 않은 공간이었지만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달빛과 멀리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온전히 저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그 공간이 주는 안락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저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라벤더 향초를 켠 뒤 푹신한 새 침대에 누워 사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 만에 느껴보는 깊고 편안한 잠이었는지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창문으로 스며드는 부드러운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새 지저귀는 소리가 마치 저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주는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준비해 창가에 앉아 천천히 음미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들 내외와 손주 민준이의 아침 식사를 챙기느라 정신없이 부산을 떨었겠지만 이제는 오롯이 저만을 위한 여유로운 아침을 즐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향긋한 커피 한 잔을 내려 마시며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공원에서는 아침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이 보였고 등교하는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왔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제게는 새롭고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이사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유진 팀장과 김 여사님이 집들이 선물을 들고 저의 새 집을 방문했습니다. 저희는 함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고 밤늦도록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유진 팀장은 제 자산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최근 투자한 상품에서도 기대 이상의 수익이 나고 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혼자 사는 여성이 알아두면 좋은 다양한 생활의 지혜들을 알려주었고 함께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취미 활동들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니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외롭거나 무력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제 곁에는 저를 진심으로 아끼고 응원해주는 좋은 사람들이 있었고 제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 능력과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주말에는 아들 내외가 민준이를 데리고 저의 오피스텔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방문은 더 이상 제게 부담스럽거나 불편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과의 단란한 시간을 기대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아들은 예전보다 훨씬 더 자상하고 듬직한 아빠이자 남편이 되어 있었고 며느리 역시 저를 대하는 태도가 눈에 띄게 부드럽고 공손해졌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의 새집이 신기한지 이곳저곳을 탐색하며 천진난만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며느리는 시장에서 가장 크고 실해 보이는 참외 한 봉지를 사와서는 정성스럽게 깎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지난번에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상하셨을지 정말 죄송합니다. 이 참외 드시고 예전처럼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 보고 싶어요. 며느리의 눈가에는 진심 어린 반성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내민 참외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아삭하게 씹히는 참외는 그 어떤 과일보다 달콤하고 시원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참외 한 조각의 맛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며느리의 진심 어린 사과와 우리 가족의 새로운 관계에 대한 희망, 그리고 무엇보다 제 스스로 쟁취한 달콤한 행복의 맛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환하게 웃으며 며느리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고맙다, 애미야. 이 참외 정말 달구나. 그 후로도 우리 가족의 관계는 조금씩, 그리고 아주 천천히 회복되어 갔습니다. 아들 내외는 더 이상 저를 그들의 필요에 따라 함부로 대하거나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한 명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해 주었고, 저 역시 그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예전처럼 한 집에 살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에게 더욱 애틋하고 소중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민준이는 주말마다 할머니 집에 놀러 오는 것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여겼고, 저는 그런 손주를 보며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남의 집 냉장고를 눈치 보며 열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 냉장고에는 언제든 제가 좋아하는 과일과 반찬들이 가득 차 있었고, 제 집에는 저를 편안하게 해주는 따뜻한 온기와 향긋한 꽃내음이 가득했습니다. 금융 강좌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국내 온천 여행을 계획하며 설레는 나날을 보냈고, 지역 문화센터에서 새로 시작한 수채화 수업에도 푹 빠져 지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저는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고 오롯이 저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날의 참외 한 조각은 제게 쓰디쓴 모멸감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그저 참고 넘어갔더라면 저는 아마 평생을 자식들의 그늘 아래서 숨막히는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제 목소리를 냈고 제 권리를 찾기 위해 행동했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행복을 제 손으로 일구어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저는 새로 산 예쁜 찻잔에 향긋한 국화차를 담아 창가에 앉았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제 어깨 위로 부서져 내렸고 창밖으로는 단풍이 곱게 물든 공원의 풍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눈을 감고 이 모든 평화와 행복을 음미했습니다. 참외 조각의 설움으로 시작되었던 저의 통쾌한 반격은 결국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에게 진정한 성장의 기회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누구보다 달콤하고 향기로운 인생의 황금기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제 입가에는 저도 모르게 잔잔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참으로 참외보다 더 달콤한 행복이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엄연님은 행복하고 싶지 않으세요? 엄연님 인생은 없어요.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제 이름은 김영자예요. 나이는 벌써 칠순을 바라보네요. 이 동네 사람들은 저를 보면 을의 건물주 사모님이라고 불러요. 여기 번화가 사거리에 있는 4층짜리 상가 건물이 제 것이거든요. 죽은 남편이 평생 고생해서 남겨준 제 유일한 재산이죠. 사람들은 제가 1층 상가에서 아들이 하는 식당이나 봐주면서 매달 꼬박꼬박 월세나 받고 편하게 사는 줄 알아요. 팔자 좋다고들 하죠. 하지만 그건 다 겉모습일 뿐이에요. 제 얼굴 위로 뜨거운 김이 훅 끼얹어져요. 고무 장갑을 낀 손이 저릿저릿 아파오네요. 몇 시간째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닦아내는지 이젠 감각도 무뎌져요. 여기는 제 건물 1층, 아들 김성철이 운영하는 감자탕 가게 주방이에요. 그것도 환기도 잘 안 되는 구석진 설거지통 앞이죠. 건물주 사모님의 현실은 이거예요. 하루 종일 허리 펼 틈도 없이 남이 먹다 남긴 뼈다귀 그릇이나 닦는 신세요. 어젯밤부터 쑤시던 무릎이 차가운 타일 바닥 위에서 비명을 질러요. 기름때가 낀 고무장갑을 벗자 퉁퉁 불어터진 제 손이 불쌍하게 보였어요. 어머니, 그릇 빨리 안 나가요? 지금 홀에 손님 밀리는 거 안 보여요? 저기 계산대 앞에서 휴대전화만 만지작거리던 녀석이 소리를 빽 질러요. 저게 제 하나뿐인 아들, 김성철이에요. 나이는 40을 훌쩍 넘겼는데 하는 짓은 아직도 17살 철부지 같아요. 머리에는 기름을 번지르르하게 바르고 손목에는 언젠가 제 돈으로 사간 번쩍이는 시계를 차고 있죠. 겉모습은 누가 봐도 사장님이에요. 하지만 저 사장님은 가게 문을 연 이후로 주방에 들어와 양파 한 번 썰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대답할 기운도 없어서 그저 헹군 그릇을 식기건조대에 탕 소리 나게 올려두었어요. 저 녀석 얼굴을 마주하고 말을 섞기 시작하면 제 속만 더 시끄러워지니까요. 이 가게도 결국 제가 차려준 거예요. 불과 몇 달 전이었죠. 칠순도 다가오니 이제 정말 이 지긋지긋한 아들 뒤치다꺼리는 끝내고 그동안 못 가봤던 해외여행이나 다니며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철이가 그날 밤 술에 절어서 제 방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저 이번이 진짜 정말 제 인생의 마지막 기회예요. 제가 이 감자탕 기술 하나는 죽여주게 배워왔어요. 어머니, 저 못 믿어요? 이 상가 1층, 딱 1년만 비워주세요. 여기서 제가 대박 내서 어머니 남은 인생, 제가 황제처럼 모실게요. 네, 제발요. 그 마지막이라는 말을 저는 성철이 군대 가기 전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20살 때 당구장 차려달라고 할 때도 마지막이었고요.
30살 때 주식으로 대박 낸다고 제 적금 통장 가져갈 때도 마지막이었어요. 그 마지막의 끝은 늘 빚쟁이들과 제 눈물이었죠. 이번에도 뻔했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하나뿐인 자식이 저렇게 죽는 신용을 하며 비는데 결국 저는 1층에서 10년 넘게 장사하던 세입자를 내보내고 억소리 나는 돈을 들여 이 가게를 차려줬어요. 역시나였어요. 사장님이 된 성철이는 가게 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맨날 중요한 사업 미팅이 있다며 비싼 차를 몰고 나가서 새벽에나 기어들어왔죠. 그 사업 미팅이라는 게 사실은 어두컴컴한 노름장이라는 걸 저는 모를 줄 아나 봐요. 제가 이렇게 설거지라도 안 하면 인건비도 못 건져서 이 가게는 당장 문을 닫아야 할 판이에요. 주방 문이 조용히 열리고 며느리 지혜가 들어왔어요. 어머님, 제가 한다니까 왜 또 나와 계세요? 어서 들어가서 쉬세요. 무릎 아프시잖아요. 박지혜, 제 며느리죠. 저 망나니 같은 놈한테 시집와서 고생만 하는 착하고 딱한 아이예요. 가게 정산이며 홀서빙이며 성철이 목까지 지혜가 다 하고 있어요. 어린 손주들 키우기도 바쁠 텐데 저 녀석 때문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죠. 괜찮다. 너는 홀이나 봐. 아까부터 저기 4번 테이블에서 뭐 달라고 하더라. 성철 씨는 또 친구들 불렀어요? 아까부터 제일 비싼 해물뼈찜만 시키고 술을 몇 병째 마시는지. 저 사람들 올 때마다 계산은 제대로 하는 거예요? 지혜가 속삭이며 성철이 쪽을 쏘아봤어요. 맞아요. 성철이는 해가 중천일 때부터 친구들을 불러 모아 공짜 술판을 벌이는 게 일상이었어요. 됐다. 내 남편 친구들인데 어쩌겠니. 그냥 마시라고 둬. 제가 다시 그릇으로 손을 뻗자 지혜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도 속이 터지지만 저 망나니를 자극해서 가게에서 소란 피우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또 며칠이 흘렀어요. 그날은 저녁 장사 준비로 한창 바쁜 시간이었죠. 지혜가 장부를 들고 계산대 앞에 서성였어요. 성철이는 여느 때처럼 의자에 기대어 휴대전화 게임에 빠져 있었고요. 성철 씨, 어제까지 정육점 사장님한테 고깃값 입금하기로 했잖아요. 아까 전화 왔었어요. 오늘까지 돈 안 들어오면 내일부터 고기 못 넣어준대요. 지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성철이는 화면에서 눈도 떼지 않고 대꾸했죠. 아, 알았어. 이따 저녁 장사 끝나고 줄게. 사람 바쁜데 그런 거로 귀찮게 하지 마요. 바쁘긴 누가 바빠요? 당신 지금 게임 하잖아요. 그리고 저녁 장사 끝나면 돈이 어디서 나요? 어제 가게 매출 100만 원, 당신이 다 가져갔잖아요. 그거 어디 썼어요? 지혜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그제야 성철이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지혜를 쏘아봤어요. 아, 진짜. 내가 사장인데 내 돈 좀 쓸 수도 있지. 왜 그렇게 사람을 쪼아대? 당신은 내가 돈 못 벌어와서 불만이에요? 가게 돈이 왜 당신 돈이에요? 직원들 월급도 밀렸는데 정신 좀 차려요. 그만들 해라. 제가 주방에서 뛰쳐나와 두 사람을 말렸어요. 손님들 들어올 시간에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지혜야, 됐다. 내가 이따가 사장님한테 전화할게. 내 돈으로 먼저 막아둘 테니 걱정 마라. 어머님, 이러니까 성철 씨가 저러는 거예요. 이건 어머님 돈이 아니라 가게 돈으로 해결해야죠. 언제까지 어머님이 밑빠진 독에 물 부으실 거예요? 지혜가 울먹이며 소리치는 순간이었어요. 쾅! 가게 문이 부서져라 열렸어요. 손님인 줄 알았는데 험상궂게 생긴 남자 셋이 가게 안으로 쳐들어왔어요. 낮술이라도 마셨는지 얼굴들이 시뻘겋고 한 명은 목에 용문신이 시커멓게 보였어요. 순식간에 가게 안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성철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걸 저는 똑똑히 봤어요. 누구신데요? 영업 방해예요. 성철이가 의자 뒤에 숨어서 더듬거렸어요. 용 문신을 한 남자가 성철이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어요. 그리고는 계산대를 발로 걷어찼죠. 시끄럽고, 김성철이 너 이 자식, 오늘까지 갚기로 한 날 아니야? 어따 대고 전화를 다 꺼놓고 잠수를 타? 아, 그게 제가 사정이 있어서 그래요. 조금만, 딱 일주일만 더 시간을 주시면. 남자가 성철이의 뺨을 그대로 내리쳤어요. 성철이가 바닥에 나뒹굴었죠. 뭐 하는 짓이에요? 당장 나가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지혜가 바들바들 떨면서도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남자가 그 휴대전화를 낚아채서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쨍그랑 소리와 함께 액정이 박살났죠. 신고, 마음대로 해. 우린 어차피 돈만 받으면 되니까. 야, 김성철. 너가 오늘 돈 못 갚으면 여기서 장사 끝인 줄 알아. 아, 맞다. 여기 너희 엄마 건물이라며? 저기 저 할머니가 대신 갚으면 되겠네. 용 문신 남자가 저를 턱짓으로 가리켰어요. 심장이 발끝까지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어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사람들 진짜 저 죽인대요. 네, 제발요. 딱 한 번만요. 성철이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제 다리를 붙잡고 기어왔어요. 저 꼴을 보려고 제가 평생을 바쳐 저 녀석을 키운 게 아닌데요. 도대체 얼마를 또 빌린 거냐? 너 이놈의 자식, 또 노름했어? 제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 나왔어요. 성철이는 대답 대신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울기만 했죠. 5천, 딱 5천만 원이에요. 이자까지 5,500. 그것만 막아주시면 저 진짜 손 씻을게요. 저 진짜 새 사람 될게요. 네, 어머니. 5,500만 원. 저 녀석에게는 그게 딱 그 정도의 돈이었어요. 제 심장이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김영자 여사님? 아드님이 저렇게 비는데 건물주님이 그 돈이 없으시겠어요? 아들이 효자네요. 엄마 건물 등기부등본까지 떼와서 이거 다 내 거다라고 담보 잡으려고 했어요. 우리가 속을 뻔했죠. 내일 정오까지 준비하세요. 안 그러면 우린 이 가게 문 앞에 똥오줌 뿌리고 건물 전체에 빨간 라카로 노름비지라고 써붙일 거예요. 아시겠어요? 협박이었어요. 명백한 협박이었죠.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성철이는 여전히 제 다리에 매달려 울고 있었고 지혜는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참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또다시 이 지옥 같은 밑빠진 독에 제 인생을 쏟아부어야 하는 순간이 온 거예요. 알겠어요. 드릴게요. 내일 정오까지 준비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이 가게에서 당장 나가주세요. 제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어요. 녀석들은 그제야 만족스러운 듯 비웃었죠. 역시 어머님이 화끈하시네. 아들 관리 잘하세요. 그놈들이 침까지 퇴뱉고 나가자 가게 안은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어요. 엎어진 의자, 박살난 휴대전화, 그리고 제 발치에 엎드려 훌쩍이는 이 망나니 아들. 저는 그냥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정말이지 지긋지긋한 인생이에요. 그 험악한 놈들이 가게 문을 닫고 나간 뒤에도 한참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제 발치에는 아들 성철이가 짐승처럼 엎드려 훌쩍이고 있었죠. 녀석의 넓은 등이 어린애처럼 가늘게 떨리는 걸 보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 꼴을 보려고 제가 평생 험한 일 해가며 저 녀석을 키운 게 아닌데요. 가게 바닥은 놈들이 뱉은 침과 흙발 자국, 그리고 엎어진 의자들로 엉망진창이었어요.
어머니, 저놈들 진짜 무서운 놈들이에요. 내일 돈 못 주면 저 진짜 죽을지도 몰라요. 성철이가 고개도 들지 못하고 중얼거렸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5,500만 원. 그 돈이 제 주머니에서 콩 나오듯 뚝딱 나오는 돈이 아니에요. 물론 제게는 이 상가 건물이 있죠. 하지만 그건 제 노후고 제 마지막 보루예요. 저 녀석은 그걸 모르는 걸까요? 알면서도 저러는 걸까요? 그때였어요. 일어나요.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 지혜였죠. 지혜는 아까 그놈들이 던져서 박살난 자기 휴대전화 조각을 묵묵히 쓸어 담고 있었어요. 성철 씨, 일어나라고요. 아, 시끄러워. 당신은 좀 가만히 있어. 내가 지금 얼마나 뭐요? 얼마나 무서웠어요? 얼마나 분했어요? 그래서 내일 5,500은 어디서 구할 건데요? 지혜의 목소리에는 물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꼭 마른 장작이 타닥거리는 소리 같았죠. 성철이가 그제야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 엉망이었죠. 어머니가 주신다고 했잖아요. 어머니가 막아주신다고. 어머님이요? 지혜가 들고 있던 쓰레받기를 바닥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어요. 당신은 그 말이 나와요? 당신이 지금 사람이에요? 당신이 저지른 빚을 왜 어머님이 갚아요? 저 깡패 같은 놈들한테 우리 엄마 건물 주니까 돈 많다고 말한 게 당신 아니에요? 아니, 그건 걔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나는 그냥 시끄러워요. 짝! 가게 안이 울릴 정도로 맑고 세찬 소리가 났어요. 저도 성철이도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지혜가 방금 성철이의 뺨을 때린 거예요. 성철이가 맞은 뺨을 감싸쥐고 지혜를 멍하니 쳐다봤어요. 너가 지금 나를 쳤어? 그래요, 쳤어요. 이까짓 뺨 한 대로 당신 정신머리가 고쳐진다면 내가 10번이고 100번이고 더 칠 수 있어요. 당신 오늘 그 빚 못 갚았으면 이 가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저놈들이 이 건물에 빨간 칠하고 가게 문 앞에 옴을 뿌려댔을 거예요. 그래도 당신은 어머니가 해결해 주시겠지 하고 도망갔겠죠. 안 그래요? 지혜가 부들부들 떨면서 소리쳤어요. 결혼하고 10년 넘게 저는 지혜가 저렇게 큰 소리로 악쓰는 걸 처음 봤어요. 늘 조용하고 성철이가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뒤에서 수습하고 제게는 죄송해요. 어머님만 반복하던 착한 아이였거든요. 명절이면 남편 몰래 제 주머니에 5만 원짜리 몇 장을 꼬깃꼬깃 찔러주며 어머님, 이거라도 보태서 맛있는 거 사드세요 하던 며느리였어요. 성철이가 제 돈 훔쳐 달아났을 때 저보다 더 서럽게 울어주던 며느리였죠. 그런 지혜가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자기 남편을 잡아먹을 듯이 쏘아보고 있었어요. 성철이도 놀란 건지 아니면 맞은 게 분한 건지 얼굴이 시뻘개져서 일어났어요. 이게 진짜 미쳤나? 어디서 남편 뺨을 때려. 당신이 내 돈 갚아줄 거야? 당신이 뭔데 참견이야. 참견? 이게 참견으로 보여요? 나는 당신 아내이기 전에 이 집 며느리고 저기 저 불쌍한 우리 어머님 편이에요. 당신 같은 인간은 남편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뭐? 저 불쌍한 할망구 편? 아, 너가 우리 집 재산 보고 시집 온 거 아니야? 우리 엄마 건물 보고 나랑 결혼한 거잖아. 성철이가 막말을 내뱉었어요.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죠. 아니야, 성철아. 그 말은 아니야. 재산? 건물? 지혜가 기가 차다는 듯이 웃었어요. 그래요. 나 당신 재산 보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 재산이 당신 것이 아니라 밤낮으로 설거지하시는 우리 어머님 것인 줄은 몰랐네요. 그 재산 당신이 노름으로 다 날리고
당신 어머니 등골 빼먹으면서 유지하는 껍데기인 줄도 몰랐고요. 지혜가 저벅저벅 저한테 걸어왔어요. 그리고 제 손목을 꽉 잡았죠. 어머님, 제발 이번에는 돈 주지 마세요. 네, 지혜야. 그래도 저놈들보다 더 무서운 게 누군지 아세요? 바로 당신 아들이에요. 저 인간은 5,500만 원 막아주면 다음엔 1억 들고 올 거고 그 다음엔 이 건물 통째로 팔아먹을 인간이에요. 어머님은 평생 저 인간 빚 갚다가 돌아가실 거예요. 아, 박지혜, 너 말 다 했어? 어디서 어른한테. 성철이가 다시 지혜에게 손을 올리려던 순간이었어요. 제가 먼저 성철이의 뺨을 내리쳤어요. 짝! 소리가 아까보다 더 크게 났죠. 어머니, 너 아내한테 무슨 짓이야? 그리고 너의 어머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이놈의 자식아. 제 손이 불이 난 것처럼 뜨거웠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 하나 잘 되라고. 내가 평생을. 눈물이 앞을 가려서 말이 이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말았어요. 성철이는 제게 맞은 게 더 충격이었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가게 안은 제 울음소리와 지혜의 거친 숨소리만 가득 찼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성철이는 자기가 맞은 게 분했는지 아니면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는지 진짜 재수 없어. 한마디를 내뱉고 가게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가게에는 저와 지혜 단둘만 남았어요. 저는 엎어진 의자에 겨우 몸을 기댔어요. 눈물이 멈추질 않았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뭐가 잘못된 걸까? 그때 지혜가 제 옆에 조용히 다가와 앉았어요. 그리고는 엉망이 된 가게를 멍하니 둘러봤죠. 어머님, 지혜가 저를 불렀어요. 목소리가 아까와는 다르게 젖어 있었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뭘 그만해? 아들 뒤치다꺼리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이제 그만하시라고요. 저는 대답 없이 고개만 숙였어요. 어머님은 행복하고 싶지 않으세요? 어머님 인생은 없어요? 왜 맨날 저 인간 똥이나 치우면서 사셔야 해요? 팔자련이 해야지. 팔자요? 아니요. 그건 팔자가 아니에요. 어머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저 인간이 울고불고 매달릴 때마다 다 받아주니까 어머님이 그래도 되는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지혜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어요. 저를 다그치는 것 같았죠.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지혜가 제 어깨를 잡고 흔들었어요. 한번 왔다 가는 인생,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왜 맨날 당하고만 살아요? 왜 어머님 돈을 저 인간한테 다 갖다 바쳐요? 그럼 나더러 어떡하라고. 저놈들이 내일 당장 쳐들어온다는데, 이 건물에 빨간 칠을 한다는데, 제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지혜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아주 단호한 빛이 있었죠. 도망가세요. 뭐? 전부 다 팔아서 도망가시라고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어머님, 이 상가 건물이랑 지금 사시는 아파트랑 가진 거 싹 다 정리하세요. 현금으로 바꿔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세요. 지혜야, 너 그게 무슨... 제 말이 틀려요? 이 건물, 이 아파트... 어차피 어머님이 쥐고 있어봤자 성철 씨가 언젠가는 다 팔아먹을 거예요. 저 인간 빚 갚는 데 다 들어가고 어머님 손에는 땡전 한 푼 안 남을 거라고요. 그렇게 되기 전에 어머님이 먼저 움직이셔야 해요. 지혜의 말은 냉정했지만 이상하게 설득력이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섬 같은 데로 가세요. 성철 씨가 절대 못 찾게요. 가서 어머님 좋아하는 밭일도 하시고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이제 어머님 인생을 사세요. 그럼 너는? 너랑 애들은?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혜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는 제 인생 살 거예요. 어머님, 저도 더 이상 저 인간이랑 못 살아요. 저도 이혼할 거예요. 애들은 제가 악착같이 키울 거니까 어머님은 저희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 어머님이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 보여주세요.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예요. 며느리가 제게 도망가라고 하고 있었어요. 제 아들을 버리고 평생 일군 재산을 다 정리해서 멀리 떠나라고 하고 있었어요. 제가 다 도울게요. 어머님, 지혜가 제 퉁퉁 불어터진 손을 꽉 잡았어요. 며느리의 손은 따뜻했어요. 저는 그날 밤 며느리의 눈을 보며 제 인생을 건 가장 무서운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날 밤 성철이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마 자기가 뺨 맞은 게 분해서 어디 가서 또 술을 마시고 있거나 아니면 돈 나올 구멍을 찾아다니고 있겠죠. 지혜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에 가 있겠다고 했어요. 덕분에 저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완벽하게 혼자 밤을 맞이했어요. 밤새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지혜의 말. 한번 왔다 가는 인생,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그 말이 자꾸만 제 귓가에 맴돌았죠. 정말 그랬어요. 저는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았어요. 일찍 죽은 남편 대신 성철이를 굶기지 않으려고 시장에서 생선을 팔았고요. 성철이 대학 등록금 된다고 이 건물 청소를 도맡아 했어요. 성철이 결혼시킨다고 아파트 사주고 가게 차려준다고 또 돈을 댔죠. 제 이름 김영자로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늘 성철이 엄마였고 건물주 사모님이었죠. 하지만 제 손에 남은 건 빚쟁이들의 협박과 망나니 아들뿐이었어요. 날이 밝아올 무렵 저는 결심을 굳혔어요. 그래, 떠나자. 지혜 말대로 나도 이제 내 인생 한번 살아보자.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죠. 평생을 살아온 이 동네를 떠나고 내 전 재산인 이 건물을 판다는 게 상상만 해도 가슴이 떨렸어요. 하지만 어제 그 깡패놈들 얼굴과 제 다리에 매달려 울던 성철이 모습을 떠올리면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결론밖에 나지 않았어요. 아침 일찍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혜는 금방 제 집으로 건너왔죠. 어머님, 밤새 괜찮으셨어요? 지혜야, 나 너가 어제 한 말대로 할란다. 제 말에 지혜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정말이세요, 어머님? 그래, 나도 이제 지긋지긋하다. 이놈의 자식? 내가 없어져 봐야 정신을 차릴지 아니면 평생 저렇게 살지. 이젠 나도 모르겠다. 내가 살고 봐야지. 지혜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잘 생각하셨어요, 어머님.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그럼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해요. 지혜는 어젯밤 울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꼭 전쟁터에 나가는 장군 같았죠. 일단 그 깡패놈들 5,500만 원 절대 다 주면 안 돼요. 그럼 어떡해? 걔들이 가게로 쳐들어올 텐데. 그러니까 시간을 벌어야죠. 어머님, 지금 당장 현금으로 빼실 수 있는 돈이 얼마나 있으세요? 저는 비상금으로 모아둔 적금 통장을 떠올렸어요. 한 1,000만 원 정도는 될 게다. 좋아요. 그럼 오늘 정오에 그놈들 만나면 1,000만 원만 주세요. 그리고 일주일만 시간을 더 달라고 하세요. 상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서류 절차가 복잡해서 일주일은 걸린다고요. 걔들이 그걸 믿을까? 믿게 만들어야죠. 어머님이 절박하게 이자라도 먼저 드릴 테니 제발 일주일만 봐달라. 안 그러면 나도 아들놈이랑 같이 죽는 수밖에 없다고 연기하셔야 해요. 연기라니. 70평생 연기라고는 해본 적도 없는데. 하지만 지혜의 눈을 보니 이건 장난이 아니었어요.
알겠다. 그렇게 해볼게. 그리고 두 번째. 성철 씨한테는 절대 티내시면 안 돼요. 평소처럼 가게 나가서 설거지 하시고 아들 걱정하는 엄마처럼 행동하셔야 해요. 걔한테 뭐라고 하고 돈을 줘? 성철 씨한테는 급한 대로 엄마 적금 깨서 이자부터 막았다. 너 때문에 내가 이게 무슨 고생이냐고 막 화를 내세요. 대신 나머지 돈도 엄마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 테니 너는 일주일 동안 가게에 꼼짝 말고 붙어 있어라 하고 안심시키세요. 성철이 녀석은 자기가 급하니까 제가 돈을 마련해 온다고 하면 분명 속아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요. 지혜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어요. 부동산 매물 내놓는 거예요. 이 건물하고 어머님 아파트 전부요. 지금 당장? 네, 당장요. 성철 씨가 아는 동네 부동산은 절대 안 돼요. 녀석 귀에 바로 들어가니까요. 제가 어젯밤에 알아봤는데 옆 동네 상가랑 아파트 전문으로 금매 처리만 조용히 해주는 부동산이 있어요. 오늘 저랑 거기부터 가요. 금매. 시세보다 훨씬 싸게 대신 현금으로 빨리 파는 거죠. 그래. 어차피 저놈한테 물려줄 거 헐값이라도 내가 챙겨서 나가는 게 낫지. 맞아요. 어머님. 조금 손해보더라도 빨리 현금화해서 뜨는 게 중요해요. 성철 씨가 눈치채기 전에요. 그날 오전에 저는 지혜와 함께 옆 동네 부동산을 찾아갔어요. 중개인은 제 건물 등기부등본과 아파트 서류를 보더니 입이 떡 벌어졌죠. 아니, 사모님, 이 알짜배기 건물들을 왜 이렇게 급하게?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묻지 마시고 그냥 최대한 빨리 조용하게 처리해 주세요. 시세보다 15% 아니 20%까지 낮춰도 좋아요. 무조건 현금으로 일주일 안에 잔금까지 치를 수 있는 사람으로 찾아주세요. 중개인은 제 단호한 태도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 급매물이면 현금 부자들이 줄을 설 겁니다. 대신 계약금 들어오면 바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부동산에서 나온 뒤 저는 곧장 은행으로 가 적금을 깼어요. 현금 1,000만 원을 쇼핑백에 담아 나왔죠. 정오가 되기 직전 그 깡패놈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지혜가 시킨 대로 가게 근처 골목에서 그놈들을 만났어요. 돈은 준비하셨어요, 할머니? 이거밖에 지금은 없어요. 내전 재산 깬 거예요. 이걸로 이자라도 먼저 내고. 제발 일주일만 시간을 줘요. 내가 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데 그게 시간이 좀 걸려서 그래요. 일주일만 주면 원금 5,500 다 갚을게요. 저는 그놈들 앞에서 다리가 후들거리는 걸 참으며 연기했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빌기까지 했죠. 놈들은 1,000만 원짜리 돈뭉치를 보더니 자기들끼리 잠시 쑥덕거렸어요. 좋아. 일주일. 딱 일주일이야. 다음 주 이 시간까지 돈 안 들어오면 그때는 이자고 뭐고 없어. 건물에 라카칠할 줄 알아요. 알았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놈들이 사라지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그날 저녁 성철이가 어슬렁거리며 가게에 나타났어요. 어머니, 그 깡패들은? 시끄럽다. 너 때문에 내가 이 늙은 나이에 깡패들 앞에서 무릎 꿇고 빌었어. 내 적금 깨서 이자 1,000만 원 겨우 막았다. 이놈아. 제가 돈뭉치를 줬던 빈 쇼핑백을 녀석 얼굴에 던지며 소리쳤어요. 성철이는 제가 화를 내자 오히려 안심하는 눈치였어요. 아, 진짜요? 아이고, 우리 엄마 고마워요. 역시 우리 엄마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는요? 일주일 뒤에 내가 지금 알아보고 있어.
너 때문에 이 건물 담보 잡히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너 일주일 동안 가게에 딱 붙어서 일이나 해. 어디 또 싸돌아다니다 걸리면 그땐 나도 몰라.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 진짜 우리 엄마 최고. 성철이는 좋다고 금방 해실거리며 계산대에 앉아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저 한심한 녀석?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다시 고무장갑을 꼈어요. 그날 밤 지혜가 제게 새 휴대전화 하나를 건넸어요. 어머님, 이건 선불폰이에요. 어머님 명의로 안 되어 있어서 성철 씨가 절대 조회할 수 없어요. 앞으로 저랑은 이걸로만 통화해요. 그리고 이건 지혜가 통장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건 어머님이랑 저만 아는 새 계좌예요. 어머님 신분증이랑 도장으로 제가 아까 만들었어요. 이 은행은 성철 씨가 가본 적도 없는 곳이에요. 앞으로 모든 돈은 여기로 옮길 거예요. 며느리가 저보다 100배, 1000배는 똑똑하고 야무졌어요. 지혜야, 고맙다. 너 없었으면 난. 그런 말씀 마세요. 이건 어머님 인생 찾는 일이고 제 인생 찾는 일이기도 해요. 우린 꼭 성공해야 해요. 지혜와 저는 그날 밤 일주일 안에 모든 것을 끝내고 떠날 비밀 작전을 세웠어요. 저는 그저 이 무서운 일주일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어요. 시간이 지옥처럼 느리게 갔어요. 성철이는 제가 나머지 빚 5,500만 원을 해결해 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며칠 동안은 얌전히 가게에 붙어 있었죠. 물론 일은 안 하고 계산대에서 게임만 했지만요. 저는 평소와 똑같이 새벽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점심 장사 설거지를 하고 저녁 마감을 했어요.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데도 성철이 앞에서는 태연한 척해야 했죠. 어머니, 대출은 잘 돼가요? 은행에서 뭐래요? 성철이가 밥 먹을 때마다 툭툭 물어봤어요. 알아보고 있다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줄 알아? 서류가 복잡해. 너는 그냥 조용히 있어. 제가 일부러 신경질을 내면 성철이는 알았어요. 알았어 하고 입을 삐죽거렸죠. 그 사이 저와 지혜는 물밑에서 바쁘게 움직였어요. 어머님, 아파트 보러 온 사람이 있어요. 신혼부부인데 금매 가격이 마음에 든다고 오늘 저녁에 바로 계약하자고 해요. 지혜의 비밀 전화를 받고 저는 성철이 몰래 가게를 빠져나와 부동산으로 향했어요. 아파트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데 손이 덜덜 떨렸어요. 제가 이 집에서 성철이를 키우고 결혼시키고 수십 년 산 집인데 계약금은 바로 새 통장으로 입금해달라고 하세요. 제 말에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죠. 다음 날에는 건물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무슨 투자법인이라고 했는데 위치가 좋아서 그런지 20%나 깎아줬는데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겠다고 했어요. 잔금은 일주일 뒤에, 그러니까 성철 씨 빚 갚기로 한 그날 한꺼번에 치르겠대요. 아파트 잔금도 같은 날 마쳤어요. 어머님. 지혜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잘 됐다. 딱 그날 모든 걸 끝내는 거야. 모든 게 순조롭게 풀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망나니 아들 녀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치 이자를 받아낸 그 깡패놈들이 성철이에게 또 전화를 한 모양이에요. 어머니, 그 깡패놈들이 자꾸 전화해서 할머니가 대출받는 거 맞냐? 진짜 나오는 거 맞냐고 쪼아대요. 아, 진짜 불안해 죽겠네. 은행 어디라고 했어요? 내가 가서 좀 알아볼까? 성철이가 안절부절 못하며 저를 다그치기 시작했어요. 너가 뭘 안다고 가.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괜히 내 얼굴 비추면 은행에서 돈 안 내줘. 아니, 그래도. 성철이가 뭔가를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자기 몰래 어딜 자꾸 나갔다 오는 것도 눈치챈 것 같았어요. 어머니,
요즘 왜 이렇게 바빠요? 가게 설거지도 맨날 지혜 씨한테 맡기고 어디 가서 돈이라도 빌리러 다녀요? 그래. 너 때문에 돈 빌리러 다닌다. 이놈아. 제가 버럭 소리를 질러도 녀석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약속의 이틀 전에 터졌어요. 그날은 제가 아파트에 남은 짐을 좀 정리하려고 일찍 가게를 나섰어요. 지혜도 아이들 핑계를 대고 가게에 안 나왔죠. 성철이 혼자 가게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 제가 집을 내놓은 걸 어떻게 알았는지 동네 다른 부동산에서 가게로 전화를 한 거예요. 사장님, 거기 김영자 여사님 건물 맞죠? 다름이 아니라 지금 사시는 아파트 급매로 내놓으셨던데 저희 쪽 손님이 그거보다 거기까지 듣고 성철이가 전화를 끊었대요. 아파트 급매. 성철이는 그 길로 가게 문을 잠그고 집으로 달려왔어요. 마침 제가 옷가지 몇 개를 가방에 챙기고 있을 때였죠. 어머니. 성철이가 현관문이 부서져라 들어왔어요. 너 가게는 어쩌고. 지금 그게 문제예요? 어머니, 아파트 팔아요? 왜요? 나 몰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녀석의 눈이 시뻘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그게 너 빚 갚으려면 돈이 모자라서 집이라도 팔아서. 거짓말. 빚은 5,500이라면서요. 이 아파트가 얼만데. 그리고 그 가방은 뭐예요? 어디 가요? 어머니. 설마 나 버리고 어디 도망가려고 했어요? 성철이가 제 손에 들린 가방을 낚아챘어요. 아니에요. 이건 그냥 헌옷 버리려고. 거짓말하지 마. 성철이가 이성을 잃고 제 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서랍을 열고 장롱을 뜯어냈죠. 돈 어디다 숨겼어요? 건물 판 돈, 아파트 판 돈, 다 어디다 뒀어요? 안 팔았어. 아직 안 팔았다고. 그때였어요. 녀석이 제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제 옛날 통장과 도장을 찾아낸 거예요. 이거지. 여기다 다 숨겨뒀지. 그건 제가 평생 써온 주거래 은행 통장이었어요. 물론 지혜와 함께 돈을 다 빼내서 새 통장으로 옮기기 직전이었지만 아직 잔액이 몇백만 원은 남아 있었죠. 아니다. 그건 안 돼. 내놔. 시끄러워. 이게 다 내 돈인데. 어머니가 나 몰래 훔쳐가려고 했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 성철이가 제 통장과 도장을 움켜쥐고 저를 밀치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성철아, 안 돼. 김성철. 저는 넘어진 채로 소리쳤지만 녀석은 이미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라진 뒤였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저 녀석이 저 통장으로 은행에 가면, 물론 큰 돈은 이미 새 통장으로 옮겼지만 그래도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지혜에게 비밀 전화를 걸었어요. 지혜야, 큰일 났다. 성철이가 내 통장이랑 도장을 훔쳐갔어. 은행으로 갔어. 뭐라고요? 어머님, 어느 은행 통장이에요? 그 평생 쓰던 그 주거래 은행. 어머님, 진정하세요. 다행이다. 어머님,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지혜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어요. 지혜야? 어머님, 제가 며칠 전에 그 통장 지급 정지 신청해 놨어요. 뭐라고요? 성철 씨가 언젠가 어머님 통장이나 도장에 손 뗄 것 같아서요. 어머님 신분증 들고 은행 가서 통장 분실 신고하고 지급 정지 걸어놨어요. 어머님이 새 통장에 돈 다 옮기시면 그때 풀려고 했죠. 저는 정말 며느리가. 아마 성철 씨는 지금쯤 은행 창구에서 망신만 당하고 있을 거예요. 돈 10원도 못 찾아요. 지혜의 말대로였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성철이가 다시 집으로 씩씩거리며 돌아왔어요. 얼굴이 아까보다 더 시뻘개져 있었죠.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통장이 정지됐어? 어머니가 한 거지. 나를 아주 갖고 놀았어. 성철이가 저를 잡아먹을 듯이 소리쳤어요.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리고 지혜가 들어왔어요. 그래요. 내가 했어요. 내가 어머님 모시고 가서 분실 신고했어요. 왜요? 박지혜, 너, 그 통장, 어머님 돈이에요. 당신 돈 아니라고요. 그리고 똑똑히 들어요. 당신이 훔쳐간 그 통장엔 어차피 잔고도 없었어요. 지혜가 차갑게 말했어요. 뭐? 어머님 재산 이미 다 다른 안전한 계좌로 옮겼어요. 당신이 절대 못 찾는 곳으로요. 성철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너희들 진짜 나를 버리려고 작정한 거였어요? 버리는 게 아니죠. 당신 인생, 당신이 책임지라는 거예요. 어머님은 이제 어머님 인생 사실 거고요. 지혜가 제 앞으로 와서 막아섰어요. 어머님, 짐 챙기세요. 우리 내일 잔금 치르고 바로 떠나야 해요. 저 인간이 이제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성철이는 지혜와 저를 번갈아 쳐다보며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안 돼, 못 가. 여긴 내 집이야. 내 건물이라고. 당신들. 절대 여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가. 성철이가 현관문을 가로막고 버티고 섰어요. 저는 지혜 뒤에 서서 이 지옥 같은 상황이 제발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어요. 녀석의 눈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성철이가 계속 커다란 덩치로 현관문을 떡하니 가로막고 섰어요. 녀석의 눈은 정말 평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뭐랄까, 모든 걸 잃은 사람의 마지막 몸부림 같았죠. 절대 안 돼요. 못 가요. 여긴 내 집이고 내 건물이에요. 당신들 여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간다고요. 성철이가 두 팔을 벌리고 소리쳤어요. 당장이라도 저나 지혜에게 달려들 것처럼 굴었죠. 저는 너무 무서워서 저도 모르게 지혜의 옷자락을 꽉 붙잡았어요. 성철 씨, 지혜가 저를 등 뒤로 살짝 밀고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길 비켜요. 지금 당신이 이러는 거 전부 잘못된 행동이에요.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서 나가지도 못하게 길을 막고 다 증거로 남고 있어요. 증거? 웃기지 말아요. 이게 누구 집인데 남의 집이야. 이 집 내 거라고 몇 번을 말해요. 어머니가 놔준다고 약속했잖아. 어머님이 말로만 그러셨겠죠. 법적으로 이 집, 그리고 그 상가 건물, 전부 다 어머님 단독 명의예요. 당신 이름은 어디에도 10원 한 장 안 들어가 있다고요. 당신은 그냥 여기 얹혀 사는 성인 자식일 뿐이었어요. 지혜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성철이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죠. 이 배신자 같은 것들이. 야, 박지혜. 너가 우리 엄마 꼬드긴 거잖아. 너가 우리 집 재산 다 빼돌리려고 이딴 짓 꾸민 거지. 안 그래? 당신 재산? 당신 재산이 어디 있었는데요? 당신이 번 돈은 전부 그 어두운 노름장에서 날렸잖아요. 어머님 돈으로 빚잔치하고 어머님 돈으로 술 마시고 다녔죠. 그게 당신이 한 전부예요. 시끄러워. 성철이가 드디어 이성을 잃고 지혜의 뺨을 향해 손을 번쩍 들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숨이 멎는 것 같았지만 지혜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성철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쳐요. 치고 싶으면 쳐요. 그리고 당신은 지금 한 행동으로 사람을 해치려 한 걸로 벌 받으면 돼요. 뭐? 당신이 나한테 손 떼는 거, 어머님 못 가게 이렇게 억지로 붙잡는 거, 내가 그거 하나 준비 안 했을 것 같아요? 지혜가 주머니에서 자기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그건 성철이 모르게 지혜가 따로 들고 다니던 진짜 휴대전화였죠. 당신이 아까 은행 가서 난동 부리고 이 집 쳐들어와서 돈 내놔라고 소리 지른 거. 여기 전부 다 녹음되고 있었어요. 성철이의 번쩍 들었던 손이 허공에서 천천히 내려왔어요. 거짓말. 거짓말 같아요? 당신이 하도 뒤통수를 많이 쳐서 나도 이제 당신 말은 하나도 안 믿어요. 당신이 어머님 통장 훔쳐 달아날 때부터, 아니, 그 빚쟁이들이 가게 쳐들어왔을 때부터 난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을 다 녹음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말한 거, 저 할망구 건물 팔면 된다고 당신 친구랑 통화한 것까지 전부 다요. 지혜가 태연하게 휴대전화 화면을 성철이 눈앞에 흔들어 보였어요. 성철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다시 시뻘개졌다가 아주 가관이었죠. 너, 비켜요. 마지막 경고예요. 우리 내일 아침 일찍 잔금 치르러 가야 해요. 여기서 한 번만 더 소리 지르거나 우리 몸에 손 떼면 나 이거 들고 바로 경찰서로 갈 거예요. 그럼 당신 내일 아침에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라 경찰서 유치장에 앉아 있게 될 거니까요. 지혜의 단호한 기세에 성철이가 결국 주춤했어요. 그래 가라고.